세상에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타닉호 침몰과 관련된 아주 아름답고 귀중한 말씀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신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과정은 이미 영화로 재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만으로 실제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의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시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찰스 레이틀러시의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없었습니다. 레이틀러시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에 있던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 이렇게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에스터 4세. 그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서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씨가 하늘을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에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에스터 씨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베이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터 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 열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대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미국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 스트라우스 씨는 세계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선원이 67세의 스트라우스 씨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스의 스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프랑스 상인 와티올 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제의를 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다 파스 씨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은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거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신문가 햄스테드, 육군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로버 등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레이트를 외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번 연산사 존 필립스 씨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언싱커블의 저자 다니엘 알란 버틀러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삶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고 혼자 남겨져 돈과 유산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혹은 삶의 어떤 고난과 마주친다 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목숨을 던지는 고귀한 결단을 내리게 하였을까요? 사랑, 희생, 배려, 품격, 명예, 아니면 인간적인 성품, 매일 만사에 허덕이는 우리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안 해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며 잊었던 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가슴 뭉클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라면 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문해보지만 대답은 늘 선명치 않습니다. 한 번 죽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살아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군대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